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 위해 전쟁을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연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주요 방산업계 사업 보고서에 따르면요. 네. 2022년 누적 이 방산 수주 금액이요. 무려 94조 8천억 원. 어이쿠. 거의 100조에 가까운 금액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를 지키는 무기, 평화를 지키는 무기가 우리나라 겁니다. 자랑스럽습니다. 맞습니다.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연구하는 저희 뉴전사도 우리 방위산업의 약진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 모시고 재밌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상호 기자님, 홍희범 편집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기분 좋게 뉴전사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간단한 영상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리콥터잖아요. 헬리콥터다. 우리나라가 또 헬리콥터 꽤 많이 보유를 하고 있죠. 뭐 아시아에서 손꼽히는 대규모 보유국 중 하나. 우리가 헬기를 많이 보유할 수밖에 없는 게 네. 북한이 이 지상전에서 전차 전력이 아주 많기 때문에 전차를 잡는 데 또 헬기가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요. 또 우리가 사실은 그 남침을일어난 한국 전쟁 때 굉장히 탱크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렇죠. 트라우마가 크죠. 네, 예. 탱크 잡는 거는 뭐 헬기가 최고니까요. 그렇죠, 예. 예. 저것도 자랑스럽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헬리콥터입니다. 아, 근데 20세기 전쟁에 또 헬리콥터를 전쟁에서 빼면 서판이 결국은 헬리콥터와 전쟁 이야기가 되겠죠. 예. 근데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죠. 왜냐하면 헬기가 어떻게 보면 현대전을 대표하는 그 무기 체계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조금 늦게 건드렸다. 그렇죠. 이런 감도 예. 없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헬리콥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시작을 해볼 텐데 그 시작 어떻게 푸시겠습니까? 일단은 헬기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구조인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사실은 헬기의 일반적인 개념을 인류가 안 거는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요? 기원 전에도 이미 인류는 양력을 받으면은 무엇인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진짜요? 관련한 장난감이 중국의 그 아주 옛날 그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아니 기원 전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아이디어는 있었는데 이런 아이디어도 또 모아서 누군가 이 개념을 잡아야 되잖아요. 네. 그 개념을 잡은 사람이 여러분들도 다 아는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분인데 그분이 스케치로 헬기의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구현을 하셨어요. 우와.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럼 헬기가 날았냐? 안타깝게도 헬기가 날려면 양력을 계속적으로 발생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동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동력 기관이 필요하죠. 근데 그때 당시 사회 과학 기술로는 그런 동력을 발생시키는 뭐 엔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개념은 있고 스케치는 남았으되 그런 헬기는 그때 당시에 날아오를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아이디어와 이론이 존재했는데 그것을 뒷받침해줄 실질적인 소재나 동력 뭐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헬기를 못 만들었다라는 건데 지금도요 사실은 비행기의 양력도 이해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사실 그렇죠. 네, 예. 근데 이 헬리콥터도 결국 비행기와 같은 방식의 양력을 이용해서 뜨는 거잖아요. 약간 다르긴 한데 비행기는 일단은 양력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헬기는 사실은 양력을 만들 수 없는데 억지로 양력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게 좀 어려운 이야기이긴 한데요. 태 기자님의 특징이 굉장히 어렵게 얘기를 잘해주세요. 저희 오늘 뉴스멘터리 과학과 사람인가요? 이게 좀 알기 쉽게 얘기를 하면 이 네. 비행기 같은 경우는 고정된 날개에서 양력이 발생하는데 그걸 만들기 위해서 뭐 제트 엔진이든 프로펠러 엔진이든 비행기를 앞으로 밀어줘서 양력이 생기게 하는 네네. 거고 헬리콥터 같은 경우는 비행기 그러니까 기체를 앞으로 미는 게 아니라 날개를 움직여가지고 양력을 만드는 그렇죠 날개 자체가 회전하는 걸로 양력을 만드는 건 좀 이게 두 되게 분이 복잡한 거죠. 전문가라서 지금 어느 정도 이해했다는 예, 전제하에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한 눈높이 교육이 지금 안 되신 거예요. 뭐냐면 이렇게 날개가 둥그렇게 위에 있잖아요. 그러면 공기가 여길 지나가려면 밑에 공기는 그냥 슝 지나가고 위에 공기는 후웅 지나가잖아요. 그 후웅 할 때 요게 양력이다. 그 마법 아니었나요? 그래서 요걸 빠르게 지나가면 후웅 이게 이 비행기 물체를 띄우는 것이다. 요거를 만들어내는 방식은 이제 비행기와 헬리콥터가 다르지만 근데 정말로 어렸을 때 헬리콥터 날개가 선풍기처럼 아래로 바람을 쐬서
하늘로 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렇죠. 조금 뭐 어렵다, 뭐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야기가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하고 싶고 해야 될 이야기는 다 왔습니다. 네. 헬기는 양력과 무게와 추력이 필요하다. 그거를 잘 버무려야지 이게 날아오른다라는 것까지 왔고 네. 그리고 고정익기와 회전익기의 차이점에 대해서 벌써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고정익기가 발견이 됐죠. 그래서 고정익기가 날아오르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더 헬기에 대한 매력을 느끼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왜냐? 고정익기가 이륙을 하려면 일정 거리 이상을 활주를 해야 됩니다. 활주로가 양력을 필요한 얻기 거죠. 위해서. 그러려면은 활주로라는 게 필요하죠. 뭔가 이 날아오를 길이 필요한 거예요. 네. 야, 저 길만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제자리에서 떠서 제자리에서 이동해서 제자리에서 내리는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비행기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매력적인 아이디어에 사람들이 매료가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시제기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시제 헬리콥터를 만들어서 비행에 성공한 국가는 어느 나라일까요? 대충 기술, 뭐 무기 정답. 이런 거 하면 나오는 나라 있어요? 구튼 턱 독일. 독일 아닐까요? 대충 무슨 뭐 그냥 기술 하면 일단 독일. 왜냐면 사실 자동차도 네. 그렇죠. 독일이고 뭐만 하면 약간 동력은 왠지 독일이지 그렇죠. 않을까? 뭐 기계 독일 이렇게 이야기들 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아니군요. 독일 아니라 독일의 아주 옆에 있는 벨기에,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예, 프랑스가 독일의 아주 옆에 있는 이라고 하기에는 그냥 뭐 옆에 있는. 그렇죠. 예. 예, 크루노 헬리콥터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 가솔린 기관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증기 기관보다 가볍죠. 네. 그럼 어떤 비행을 했느냐? 막 아주 화려한 기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날아오르고 다시 착륙하는데 20초뿐이 이 시간이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잠깐 떴다 내리는 게 그렇죠, 20초. 그렇죠. 그래도 그럼요. 아니 저희 생각해 보세요. 3점 라인에서 점프해가지고 덩크슛한 이 조던을 가지고 우리는 에어 조던이라고 했었어요. 하늘을 그렇죠, 날았다. 20초를 날으면 엄청난 거죠. 당시 그렇죠. 기준으로는 20초면 엄청난 게 맞습니다. 프로펠러를 돌려서 양력을 만드는 이 장치가 지금 프랑스에서 개발됐어요. 근데 이게 제대로 헬기로서 좀 양산이 되기 시작한 건 언제입니까? 예, 제대로 된 헬기가 제작이 된 것은 1937년 독일의 할리 포케가 설계한 FW61입니다. 이때면 나치 시대네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또 2차 대전. 1937년이면 그쵸. 곧 2차 대전이 일어나잖아요. 맞아요. 바로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기체가 어떻게 보면은 헬기로서 제대로 된 헬기로서 처음일 뿐만 아니라 헬기를 군사적인 용도로 사용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첫 문을 연 그런 존재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생긴 거는 비행기의 프로펠러를 이렇게 위로 올려놓은 느낌이네요. 그렇죠. 예.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헬기 하면은 좀 이상하다. 독일이 아니라 미국이 먼저 아니야? 미국이 훨씬 많은 헬기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미국이 더 먼저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미국이 사실은 독일보다 몇 년 늦었습니다. 아 지금 이 헬기인가 보죠? 예. 이게 미국의 미국 헬기라고요? 헬기는 헬기처럼 생겼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1939년에 처음에 시제품이 나왔고요. VS 300이라는 기체입니다. 그래서 이 기체가 처음에 비행이 성공을 하고 처음에 시작은 한 독일보다 2년 늦은 거죠. 하지만 미국의 장점이 뭡니까? 미국의 장점은 엄청난 대량 생산 능력. 생산. 그렇죠. 공업력입니다. 네. 진짜 뭐든지 뭘 찍어내듯이 찍어낼 수 있고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미국이죠. 그래서 그런 엄청난 공업력을 바탕으로 세계 최초로 양산형 헬기를 만듭니다. 그 헬기의 이름이 바로 R4라는 헬기입니다. 양산은 이제 미국이 진짜 험했지만 소량 한정 생산으로 따지자면 독일이 먼저입니다. 한 FL282라는 헬기를 한 24대 정도를 만들었는데 그거를 가지고 뭐 해상에서 관측을 한다든가 뭐 그 정도 인명 구조를 제한적으로 하는 정도였고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 앞서 언급한 R4 헬기를 가지고 이 태평양 전선 특히 버마, 그러니까 오늘날의 미얀마죠. 그쪽에서 뭐 추락한 조종사라든가 부상자를 후송하는 인명 구조용으로 아주 많이 썼는데요. 특히나 이 미얀마 같은데 정글은 일반 비행기가 착륙을 할 수가 없고 당연히 뭐 자동차나 이런 게 신속하게 가는 건 택도 없는 경우지 않습니까? 사람이 가기도 힘드니까. 한국 전쟁에서도 헬기가 사용이 됐었죠? 맞습니다. 헬기가 전투적인 임무로 제일 먼저 제대로 쓰인 전쟁이 한국 전쟁이라고 보면 되고요.
한국 전쟁에서는 사실은 2차 세계대전 때 부분적으로 헬기가 쓰임이 있었던 것보다 더 많은 임무를 수행을 했습니다. 일단 뭐 정찰은 당연하고요. 수색, 구조, 보급, 보급품 후송, 그리고 부상자 후송 등 그런 임무를 아주 다양하게 수행을 하게 되고 한국 전쟁 때는 많은 기종의 헬기가 사용이 되게 됩니다. 육군의 경우를 먼저 예를 들어 드리면은 벨사의 H-13 수 같은 기종이 처음 사용이 되게 돼요. 처음에 H-13 수 헬기 4대가 처음에 배속된 부대도 사실은 미 육군의 제2항공군견대예요. 그리고 그들이 수행한 임무 자체도 뭐 정찰이나 이런 것보다는 주로 연락이나 아니면은 부상자를 후송하는 임무를 수행을 했고요. 군인들에게는 사실은 헬기가 어떤 별명으로 불렸냐? 자비의 천사라고 불렸습니다. 왜냐? 지옥 같은 전투에서 나를 부상을 살려주는 당했는데 뭔가 그렇죠. 한 줄기 빛 같은 그런 딱 느낌일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천사가 내려와서 그 이 피냄새 나고 그런 현장에서 자기를 구조해 주는 거죠. 그렇죠. 2차 세계대전 때 가다가 죽는 이 퍼센트지를 4.5%로 보면 헬기가 투입된 한국 전쟁에서는 그 치수가 2.5%로 와.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된 거죠. 그 이 수치만 보고 별게 아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죠. 후송 병력이 100만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1%가 10,000명이에요. 그렇죠. 크죠. 그럼 2만 5천 명을 살렸다는 거예요, 100만 명당. 제가 전술 응급 처치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릴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수치상으로 보면 2%죠. 근데 그 2%에 내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 2%가 아우. 굉장히 크죠. 아, 그럼요. 그럼 100%죠. 그럼 100%죠. 네. 2%가 100% 같은 2%가 맞아요. 되는 거죠. 그렇죠. 다만 이 부상당한 병력을 수송하는 용도로만 헬기가 사용되지는 않죠. 그렇죠. 이제 헬기가 계속해서 발전이 되고 군에서도 야 이거 굉장히 좋은데 적진에 추락한 혹은 적진에서 부상당한 병력도 빼올 수 있으면 반대로 무장한 병력을 적진 뒤에 깊숙이 투입시키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딱 적당한 헬기가 그때 또 나옵니다. 아이고. 그런 헬기 중에 하나가 H-19 치카소라는 헬기예요. 제6 수송 중대가 창설이 되면서 미국의 이 헬기 운영에 또 다른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완전 무장한 병력들을 탑승을 시켜서 자신들이 원하는 지역에 투입을 하는 그런 작전 전개가 가능해지는 거죠. 확실히 커졌네요. 그렇죠. 확실히 커지고 우리 눈에도 이제는 이게 헬기다. 그리고 좀 튼튼해 튼튼해요. 보인다. 예. 라고 생각이 되시죠. 미군은 전통적으로 어떤 전략을 고수했냐 하면은 아주 빠르게 그리고 적이 대비하지 못한 지역을 친다. 이 두 가지를 언제나 이 전술과 전략에 넣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헬기라는 존재는 사실은 가장 빠르게 적이 대비하지 못한 곳에 우리 병력을 투입하기 제일 좋은 그러네요. 무기 체계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근데 한국 전쟁에서도 이렇게 활약을 했지만 기자님이 생각하기에는 나는 이 전쟁이 좀 헬리콥터의 활약상으로서는 기억이 난다. 뭐 이런 전쟁이 있어요. 알제리 전쟁이 아무래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알제리 전쟁이요? 프랑스 알제리요? 그렇죠. 예, 프랑스의 식민지였죠, 알제리가. 그런데 우리가 많이 모르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건 어떻게 보면 알면서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이 군사 매니아, 밀리터리 매니아하면 모를 수 없어요. 왜냐? 우리도 그 나라의 헬리콥터를 썼으니까. 그렇죠. 지금도 우리나라와 이 프랑스 헬기 산업과의 연관이 굉장히 깊고 또 아까 그 코로나 형제 헬리콥터 나왔듯이 일찍부터 헬리콥터를 개발했던 나라잖아요. 실제로 2차 대전이 끝나고 얼마 안 돼서 프랑스가 가장 먼저 뛰어든 산업 중에 하나가 헬리콥터고 그래서 이 최초로 가스터빈 엔진을 헬리콥터에 장착한 것도 프랑스고 그 다음에 이 헬리콥터를 어떤 본격적인 전쟁 및 전투 임무에 투입한 것도 프랑스예요. 왜냐하면 프랑스는 이제 알제리를 그러니까 현지 독립 세력을 네. 진압을 하면서 거기가 당연히 도로는 발달하지 않았고 사막이고 이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트럭 같은 교통수단으로는 신속하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헬리콥터를 이용해가지고 병력을 전투 병력을 투입하고 근데 어쨌든 이 상대방도 헬리콥터에 대해서 총을 쏘고 공격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헬리콥터에 방어용 무장도 설치를 하고 때로는 그 무장을 가지고 지상 공격도 하고 그러니까 헬리콥터의 기관총을 거치해서 쏘기 시작한 게 프랑스예요. 그렇군요. 예. 이런 공격 방법과 전술을 우리가 흔히 그 공중 강습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럼 공중 강습이 최초로 이 실시된 곳이 어딜까요? 알제리라고 한 거 아니에요, 방금? 아닙니다. 알제리에서도 그런 전술을 많이 썼지만 네. 최초로 역사상이 기록된 곳은 거기가 아닙니다. 힌트를 주시자면 한국 전쟁 바로 끝나고 다음에 베트남. 어떤 위기가 있었어요. 무슨 위기. 저쪽 그 석유나는 동네입니다. 어? 그럼 중동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스라엘? 수에즈 위기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네네네네. 예. 수에즈 위기가 1956년 11월에 있었죠. 네. 1956년 11월 5일에 수에즈 위기 사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영국 왕립 해병대가 이 자신들의 병력들을 투입을 시켜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냥 배로 상륙시키자 이런 생각도 했었대요. 그런데 사실 수에즈 운하 자체가 어디에다가 우회시키거나 이러기엔 힘든 지역이잖아요. 네. 헬기로 강습을 하자. 그렇게 해서 헬기 10대를 동원해서 병력 600명과 23톤의 각종 물자를 성공적으로 우와. 상륙을 시킵니다. 처음으로 해병대가 공중 강습을 한 역사상 최초의 실전 공중 강습은 1956년 영국 해병대에 의해서 처음 실시됐습니다. 많은 제약이 있었던 이 헬기 예전에는 생각은 있었으나 만들지도 못했는데 이제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수송이라든지 아니면 부상자를 옮기는 아주 대단한 활약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헬기의 미담은 그냥 얼마나 많이 넘쳐나겠습니까? 헬기의 미담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앞으로는 공격적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다음 이야기. 6.25 전쟁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한 헬기는 수송과 보급과 같은 비전투 분야에서 먼저 사용된다. 하지만 베트남 전쟁을 거치면서 항공 기술이 발전하자 헬기는 공격용으로 변모하고 마침내 80년대 공격형 헬기의 끝판왕이라 불리는 아파치가 전장에 등장하게 된다. 현대전의 주축인 헬기가 전장을 장악하게 된 과정과 앞으로의 발전 방향은 무엇인가? 현대 전장을 누비는 기병 헬리콥터 2부 많은 시청 바랍니다.